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통해 수많은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극도 되고 제 인생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저는 바람난 남편과 이혼한 후 한때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이었는데 뻔뻔하게 저에게 이혼을 먼저 요구했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엄청난 부자라며 자기와 이혼만 해주면 뭐든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돈 준다고 좋다고 이혼하자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충격을 받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상간녀의 정체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상간녀에 푹 빠져서는 저한테 제발 이혼해달라고 매일같이 애걸복걸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상간녀의 정체는 대단했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희는 양가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고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신축도 아니고 평수도 20평대였으나 역세권이었고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좋다고 생각해서 얻었어요. 회사에서 가깝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저희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살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 저희는 크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신혼이니까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남편한테 밥도 자주 해주고 주말에는 간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7시 반에는 집에서 나가야 하고 저는 8시에 나가도 충분해서 제가 거의 아침을 차리는 편이었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편이었지만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것저것 만들어 아침상을 차려주면 남편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유진아, 진짜 맛있다. 오늘 된장찌개 최고. 그래? 나 늦겠다. 먼저 간다. 너도 얼른 준비해서 출근해. 그리고 설거지는 내가 퇴근하고 와서 할 테니까 그냥 둬. 서로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든 해주려고 하니까 정말 싸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축구도 좋아해서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연애 시절부터 알고 있던 거라 일요일 아침마다 축구하러 나간다고 하면 저는 기분 좋게 보내줬습니다. 가끔 저도 같이 갈 때가 있는데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대신 자주는 아니고 종종 아침에 김밥을 싸줬습니다. 인원수대로 말아서 남편한테 줬는데 그럴 때면 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지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잠깐만. 자, 이제 다 보여? 여기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남편은 갑자기 영상통화를 걸더니 함께 공차는 사람들이라고 화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김밥 맛있게 먹겠다고 다들 인사를 하는데 쑥스러웠지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운동에는 취미가 없던 저였는데 남편이 일요일에 축구를 다녀서 저도 뭔가를 배워볼까 싶어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하다 보니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은 각자 취미를 즐기다가 점심때쯤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주말을 보내곤 했는데 부부라고 해서 꼭 취미도 같이 해야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일 존중해주고 배려하며 살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결혼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혼한 선배들의 말을 듣고 아이가 생기기 전 여행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여유가 되는 대로 다녔어요. 한 번은 남편과 둘이 미국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가본 미국이라 설레기도 했고 남편과 함께여서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저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저는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고작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신혼이어야 할 저희 부부는 서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는 걸 저에게 속이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속였죠. 제가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건 남편 핸드폰에 있던 수상한 어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서로 일하느라 바빠서 오붓하게 데이트나 할까 하고 밖에 나와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제가 남편 핸드폰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아, 내 폰. 차에 두고 왔지? 나 지금 뭐 검색할 거 있는데. 뭔데? 잠깐만 핸드폰 좀 줘봐. 그렇게 해서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는 평소 서로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난을 치며 남편의 핸드폰을 쓰게 됐어요. 그럼 오랜만에 핸드폰 검사를 좀 해볼까? 참나. 자, 검사는 무슨. 빨리 검색이나 하고 줘.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톡이나 문자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저에게 준 거였어요. 그런데 검색하려고 보니 핸드폰 상단에 알림창이 작게 떴습니다. 문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질 폰팅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졌는데 처음에는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고 저희는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찜찜한 것보다 직접 물어보는 게 낫다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아까 식당에서 말이야. 식당? 왜? 아까 먹은 거 또 먹고 싶어?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자기 핸드폰 썼잖아. 그런데 상단에 줄 폰팅? 이런 알림이 떴거든? 그거 뭐야? 그런데 남편은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됐는데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까지 빨개져 가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수상했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게 뭐지? 아, 그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니 제가 더 물어봐도 모른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 생각해서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부부라면 서로 믿어야 하는데 혹시나 제가 남편을 의심해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싶더군요.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핑크색으로 눈에 띄는 어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소개팅 어플이었습니다. 예전에 기사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은 이 어플로 데이트 상대를 만난다고 해서 적잖이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추구하는 건 다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제 남편이 이런 어플을 다운받았으니 그 이유가 뭘까 싶더라고요. 이 어플의 목적은 이성을 만나기 위함인데 이미 결혼해서 유부남이 되었으면서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그랬나 싶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심호흡을 크게 하고 어플을 클릭했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한 목록이 주르륵 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대화한 날짜가 이미 몇 달이나 지났습니다. 최근 대화는 없었죠. 대화 상대가 이미 탈퇴를 한 건지
상대방은 알 수 없음으로 떴는데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진짜 심각했습니다. 재미로 했다고 보기엔 수위가 너무 높았어요. 남편은 본인을 미혼이라 소개했는데 상대 여성은 나이가 7살이나 어렸습니다. 둘 다 미혼으로 알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은 차마 입으로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저질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남편을 깨워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톡과 문자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와, 그런데 거기서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그 상대가 해당 어플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맨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날짜를 보니 어플에서 대화했던 그 시기였고 어플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 그 사람이 맞구나 싶었어요. 서로 사진도 주고받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사진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 보였습니다. 7살이 어리다고 했으나 그보다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죠. 저는 배신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어서 이 사실을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조용히 가져다 놓고 그날 이후로 남편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어디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인터넷으로 제 상황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검색해 봤는데 이럴 땐 괜히 아는 척해서 당하지 말고 증거 수집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지저분하게 놀았던 남편을 용서할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혼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다녔습니다. 핸드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는데 절 너무 믿은 건지 바람을 피우면서도 절대 잠그지 않더라고요. 블랙박스에서는 그 여자의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지만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은 정확히 찍혀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계속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이미 변호사도 알아봤고 거기서도 무조건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길래 틈만 남은 저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씩 저 아래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심장박동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반복해 남편이 집에 없으면 없는 대로 부글부글하고 집에 와서 얼굴을 보면 또 꼴보기 싫고 그랬습니다. 이런 인간인지도 모르고 결혼하겠다고 한 건 바로 저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는 걸 잘 아는데 주방에서 밥 먹고 있는 모습만 봐도 밥상을 뒤엎고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화가 났다가 가라앉았다가 반복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과 이혼은 당연한 거고 그 여자도 절대 가만둘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이러고 사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욜로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 놀 줄 몰라서 이러고 있나요? 남편은 본인이 아직도 20대 청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어쩜 자기밖에 모르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상했어요. 아, 너무 피곤하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나도 멋들어지게 살고 싶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맨날 회사 가서 똑같이 일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특별할 거 없고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 말이지 뭐.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욜로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고 주말에는 저한테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바람 쐬러 나왔어. 말도 없이? 그냥 답답해서 드라이브 좀 하고 들어갈 거야. 혼자? 그럼 혼자지 내가 누구랑 있겠어. 아, 유진아. 주말엔 나 좀 내버려 두라. 누가 보면 내가 매일 당신을 구속하는 줄 알겠다. 아이, 몰라. 끊어.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 동호회도 빠져가며 주말에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일찍 들어온다고 한 남편은 항상 저녁 늦게나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그런 날은 블랙박스에 어김없이 창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아니면 저를 만만하게 본 거겠죠. 설마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할까? 설마 자기 핸드폰을 뒤져볼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저 몰래 밖으로 나도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퇴근 후 집에 오면 헛소리도 참 잘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차 바꿀래? 갑자기 차는 왜? 멀쩡한데? 아니, 나 수입차도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래. 내 친구가 이번에 수입차를 샀는데 엄청 좋더라. 나도 운전해봤거든? 왜 연예인들이 돈 벌면 수입차를 사는지 알겠더라고. 진짜 운전할 맛 난다니까. 인생은 진짜 한 번뿐인데 그런 차도 타보고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나이 들기 전에 정말 그런 인생 살아야 하는데. 저런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저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수입차 매장을 정말 자주 갔는데 출근할 때 들고 나가는 가방 안에는 수입차 카탈로그가 잔뜩 들어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다 뭐야? 자기야, 이리 와봐. 이 차 멋있지? 이 차를 사고 싶다는 거였어? 어때? 1억이 넘는 차를? 비싼 건 나도 알아. 그냥 차만 봐봐. 어때, 죽이지? 글쎄, 난 지금 타던 차도 좋은데. 하여간 보는 눈이 없어. 뭐? 아니야. 남편은 저녁 늦은 시간에도 수입차 딜러하고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간녀인데 아닌 척하고 통화하나 했는데 나중에 통화 목록을 보면 딜러가 맞긴 했어요. 대체 돈이 어디 있다고 수입차 타령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치가 심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아니 다른 여자가 생기고 나서 더욱 인생 한 방을 외쳤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러는 걸 보고는 여자가 생기더니 차도 새로 사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저에게 하는 말 중 90% 이상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이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뭐든 다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나 늦을까 싶어서 항상 미리 준비하고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늦겠다. 아이, 가기 싫어. 이제 회사도 싫어? 그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회사 그만두고 뭐 하려고? 그냥 작은 술집 하나 하고 싶기도 하고. 평생 여행 다니면서 살지 뭐. 아이, 늦었다. 나 간다. 가끔 시모가 집에 찾아왔는데 남편은 시모 앞에서도 여전히 철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혼나곤 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면 뭐 하고 싶어?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혹시 알아요? 살다가 복권이라도 당첨될지. 아니, 너 혹시 로또라도 된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난 또 괜히 헛물 켜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 평범하게 잘 사는 게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법이야. 복권 같은 요행 바라지 말고. 네, 알겠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의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특히 제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제가 주방에 있으면 안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거나
제가 안방에 들어가면 잠깐 주차장에 간다면서 밖에 나갔다 오더라고요. 상대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상간녀였죠. 이건 누가 봐도 당장 이혼감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혹시나 남편이 용서를 빌더라도 절대 용서 안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절대 용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유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말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야 당연히 이혼하기 위해 그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그래서 이혼 얘기를 해도 제가 먼저 할 거라 생각했죠. 남편은 이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와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저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봐. 우리 이혼하자고. 저는 다 알면서 모른 척하며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나랑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뭔데? 나 실은 여자 생겼어. 뭐? 아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 때려! 더 때려! 더 미쳤구나. 대체 어떤 여자길래 나한테 대놓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좋아. 참나. 미안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못하겠는데? 나 다른 여자 생겼다니까? 그런데 계속 나랑 산다고? 아니?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가며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쫓아다니며 계속 이혼해달라고 했죠. 청소기를 밀고 있으면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혼해달라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 밖에서 이혼해달라고 하며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저런 놈과 왜 당장 이혼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괘씸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계속 같이 살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갈 만한 곳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상간녀의 집이었겠죠. 시댁에 갔다면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유진아, 나다.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냐? 네, 없어요, 어머님. 반찬은? 내가 뭐 만들어 주랴? 반찬도 괜찮아요. 그래, 알았다. 요즘 바람이 차다. 감기 조심해라. 어머님은 저에게 엄청 잘해주시거나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 필요한 건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도 충격이 컸는데 이런 어머님이 자기 아들의 바람을 알게 되실 때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아시고도 저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서 이제 결론을 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모을 만큼 모았고요. 가정을 버려가면서까지 다른 여자가 좋다는데 저도 더는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해주고 갈라서야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진아, 아직도 생각이 그대로야? 이렇게 버텨봤자 너만 힘들어. 그리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장모님한테 가서 다 말씀드릴 거야. 뭘 잘했다고 친정 가서 말하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내시면 혼나고 제발 이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거라고. 너 좀 설득시켜달라고. 남편은 대단했습니다. 보통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요?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한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어쩌냐? 너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기가 막힌다.
어머님도 아시니? 아셔. 뭐? 알고 계신다고? 그래. 우리 엄마도 지금 네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니까 빨리 말하래.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직접 오신다고까지 했어. 참나. 네가 이혼만 해주면 이 집 너 줄게. 어? 재산 분할이고 뭐고 나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서 적금 들었던 거 그것도 너 가져. 차도 너 쓸 거면 놓고 갈게.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똑같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나 그 여자가 좋을까 싶었어요. 재산을 다 버리고 갈 만큼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그 다음에 한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네가 이혼만 해주면 다 준다고. 내 전 재산을 주는 거니까 너도 만족하지? 집은 내가 알아보니까 요즘 시세로 5억이 넘더라. 내가 달라고 안 해. 너 다 가져. 그런데 이혼하는 마당에 가진 돈을 다 준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그 상간녀는 엄청난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5억이나 되는데도 남편은 푼돈이라고 표현했죠. 뭐? 100억? 그래, 10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인테리어 때문에 지금은 잠깐 나와서 있긴 하지만 암튼 그 이상의 내용은 네가 굳이 알 필요 없고 난 이 집도 차도 다 필요 없어. 5억이면 푼돈이지 뭐. 푼돈? 우리 결혼할 때 이 집 알아보면서 너무 비싸다고 조금만 더 깎아보려고 했던 건 너 아니었냐? 아이, 그때 얘기하지 마. 진짜 찌질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재산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너를 만나? 뭐?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 좋으니까 만나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나이도 어리다며? 그런데 그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부남인 너를 만난다? 유진아, 그만해. 네가 우리 사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네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암튼 내가 재산 다 줄 거니까 깔끔하게 헤어지자. 어? 끝난 얘긴 거지? 남편은 제가 미련이 남아서 이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말이죠. 제가 그동안 받은 배신감과 상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도 하는 짓이 괘씸해서 준다는 건 다 받았습니다. 남편은 부자 상간녀와 살 생각에 가진 재산을 다 포기했는데 제 눈에는 절대로 정상적인 만남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제권을 다 넘겨받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받았는데 유진이 너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기로 했냐 안 했냐? 아니 왜 말이 없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남자는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좋다는 여자 만나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뭘 놀라냐? 남자 중에 바람 한 번 안 피운 사람이 있더냐? 제 주변엔 많은데요. 남자는 다 똑같아. 이혼하기로 했다니 내가 굳이 갈 필요는 없겠구나. 잘 알았다.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잘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곱게 보내줘야 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간녀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나 소송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방법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통신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정보를 알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저 허탈했네요.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 소장을 작성했고 보정 명령 후 나중에 확인한 주소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이 도착할 때쯤 되니 역시나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연락처를 다 차단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전 남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야, 유진! 강준영? 그래, 나야. 왜 전화했니?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무슨 말이야? 재산까지 줬는데 어떻게 소장을 보내? 너라면 그거 받고 용서가 되겠니? 내가 너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고 대놓고 그 남자랑 재혼할 거니까 이혼해달라고 하면 너는 얼씨구나 알겠다고 했겠냐고. 어쨌든 내가 돈까지 주고 나왔는데 이건 아니지. 내가 언제 너한테 전 재산 달라고 했어? 집이고 통장이고 준다고 한 건 너야. 네가 그거 다 줄 테니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혼해줬고. 뭐가 문제야? 그래, 알았어. 알았는데 소송은 하지 마라. 어? 우리 깔끔하게 헤어졌잖아. 이혼까지 했는데 이래야 해? 내 앞길을 이렇게 막아야 속이 시원하겠냐? 내가 소송으로 뭘 하든 신경 쓰지 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너 설마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바람 피웠냐? 네가 보낸 소장으로 우리 예진이가 많이 화가 났어. 네가 책임져. 내가 왜 책임을 져? 다시는 나한테 전화 같은 거 하지 마. 저는 전 남편의 말을 다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을 했어요. 전 남편은 저한테도 모자라 친정엄마한테도 전화를 해서 소송 취하하라고 했는데 진짜 여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소장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상간녀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답변서가 다 이렇게 오는 건지 이 여자만 이렇게 쓴 건지 내용 전체가 다 거짓이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반박 의견을 써야 할지 막막할 정도였습니다. 어리고 돈 많으면 뭐 합니까?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 변호사 도움도 안 받고 작성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반박 의견을 써야 하는 것도 너무 괴로웠는데 그래도 꾹 참고 다 썼습니다. 전 남편이나 전 시모나 저를 찾아와 소송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렇게 그만둘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살면서 소송이라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진짜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제 목적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있었지만 판결문이 더 중요했습니다. 직접 해보니 지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더군요. 상간녀 소송은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회사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던 중 드디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문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판결문이 나오면 그동안 서름이 폭발해서 우는 분도 있다고 들었고 반대로 속 시원하게 웃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지친 것도 있었고 뭔가 어려운 숙제를 끝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며칠 뒤 전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재활용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 멀리서 전 시모가 보이더라고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 쪽으로 오길래 또 뭐지 싶었습니다. 아니,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저한테 무슨 볼일 있으세요? 예, 유진아. 여기 혹시 우리 아들 안 왔냐? 그 사람이 여길 왜 와요? 연락이 안 돼. 전 시모는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 아들과 연락이 되질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넘게 연락 두절이라고 했죠. 어린애도 아니고 그 여자랑 잘 살고 있겠죠. 예진이도 내 전화를 안 받아. 여긴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정말 없어? 네, 없어요. 그런데 전 시모가 가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저에게 우편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좀 봐줄래? 전 시모가 저에게 준 건 독촉장이었습니다. 채무 상황 촉구 안내문과 사채 독촉장이었죠. 봉투 겉면을 보니까
전 남편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나도 몰라서 너한테 봐달라고 한 게 아니냐. 무슨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 네, 돈 빌리고 연체됐다고 빨리 갚으라는 내용이에요. 아이고, 이를 어째? 이 자식이 사고를 쳐도 단단히 쳤네. 전 남편은 사채까지 써서 상간녀한테 갖다 바쳤고 그것도 모자라 전 시모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은 준영 씨가 명의가 아닐 텐데 어떻게 어머니 모르게 대출을 받았대요? 내가 명의 변경해줬어. 네? 저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 후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도 무슨 10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니 의심은 됐지만 더는 관여할 바가 아니어서 신경을 껐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대걸 같은 큰 집에서 같이 살자며 현재 사는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다네요. 전 시모 역시 상간녀가 어리고 예쁜 데다가 돈까지 많다는 걸 알고 흔쾌히 그러라고 했답니다. 답답하네요. 그럼 준영 씨가 마음대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근데 이놈이 전화가 안 돼. 기다려보세요. 곧 오겠죠. 그럼 전 이만. 예, 넌 어쩜 걱정도 안 되는 거냐? 제가 왜 걱정을 해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전엔 사이좋은 고부 사이 아니었니? 글쎄요. 그리고 무슨 일 생겨도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전 시모를 뒤로 하고 집 쪽으로 향해 걸어가는데 제 뒤에서 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저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네가 잘했어 봐라. 우리 아들이 바람피고 이 고생하면 살겠어? 집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그러면서 바닥에 침까지 뱉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뒤돌아보니 아파트 경비원한테 한 소리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모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하고는 급히 나갔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살던 집은 진작에 부동산에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계속 살던 중이었습니다. 빨리 팔려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더는 이런 꼴을 안 보겠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 집에서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가 마스크를 쓰고 TV에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이도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이미 여러 번 결혼해서 자녀도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자한테 사기당한 남자만 해도 한 트럭이 넘는다고 했는데 예쁘장한 얼굴로 사기친 이 여자나 넘어간 남자들이나 다 똑같다는 생각에 들었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이 제일 악질이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지만 제가 예전에 모아뒀던 사진과 영상이 하도 많아서 눈매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여러 지역을 돌면서 남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데 피해를 입은 남성이 하도 많아서 쏟아지는 제보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도 이 피해 남성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상간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는데 다음날 친정 근처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정엄마 생신이라 친정에 갔다가 전 남편을 딱 마주쳤어요. 아마도 집에 갔더니 제가 없어서 친정으로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아, 깜짝이야. 뭐야?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이렇게 마주치네. 당신 어머님이 연락두절이라고 하시더라. 나한테 올 게 아니라 엄마한테나 가봐. 유진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좀 도와주라. 어? 뭘 도와? 전 남편은 초라한 행색으로 갑자기 나타나더니 도와달라는 말을 했는데 듣기 싫어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무릎까지 꿇고는 제발 얘기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길바닥에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됐어. 무슨 입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간녀한테 있다는 100억짜리 집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뭐 예상은 했어요. 암튼 전 남편은 상간녀가 부자인 줄 알고 있었고 당연히 결혼도 할 거라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집 담보 대출도 해주고 사채도 받아서 주고 했답니다. 결혼해서 살면 어차피 상간녀 재산이 본인 것이 될 거라 생각했겠죠. 이 얘기를 듣는데 여자한테 미치면 정말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전 남편은 그 상간녀한테 제대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돈을 꿔달라 뭐 이거야? 돈도 돈인데 네가 좀 진술해 줄 수 없겠어? 무슨 진술? 예진이가 아니 그 사기꾼이 갑자기 연락 없이 사라져버려서 내가 겨우 찾아냈는데 그때 경찰이 들이닥치더라. 그러면서 잡아가는데 내가 그 일이 엮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전 남편은 상간녀와 한창 만나고 있을 때 상간녀의 일을 뭣도 모르고 도와줬다가 동업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처벌을 받을 위기라고 했죠. 아직 조사만 받는 단계여서 급히 저를 찾아왔다고 했는데 자기도 피해자라는 걸 경찰서에 가서 저더러 진술을 해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야, 그럼 내가 경찰서에 가서 네가 내 남편이었을 때 그 사기꾼하고 바람이 났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나는 예진이 걔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어, 정말로. 웃기고 있네. 100억 때문은 아니고? 네가 봐도 나 피해자 맞잖아. 피해자는 나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 속여가면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으면서 어디 내 앞에서 피해자 행세야? 나 솔직히 그동안 너랑 헤어지고 폐인으로 살았어. 정말이야. 저 말을 듣는 순간 대답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를 쫓아와서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휴진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부탁 좀 하자. 어? 싫은데? 그리고 네가 전에 나한테 그랬지? 한 번뿐인 인생이니 뭐든 다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왜? 잘 됐네. 뭐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감옥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야, 그건 말이 다르지. 그게 그 뜻은 아니잖아. 너 지금 누구 놀리냐? 그러니까 진작에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네가 잘못한 건 제대로 벌 받아. 그런데 그때 친척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슈퍼에 간다고 했다가 들어오질 않으니 전화가 왔는데 오빠, 나 금방 들어갈 거야. 아니다. 오빠가 여기로 올래? 데리러 와라. 여기가 슈퍼에서 나오면 코너에 있는데 거기야. 오빠? 누구야? 너 혹시 그새 남자 생겼어? 나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놈이야? 여기 오라고 했으니까 직접 봐. 친척 오빠는 제가 전 남편과 결혼할 당시 한국에 없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죠. 오빠한테는 결혼식 사진으로 전 남편을 얼굴을 보여준 적은 있었지만 오래전이라 얼굴이 많이 변하기도 해서 길에서 마주치면 전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전 남편은 저한테 남자가 생긴 줄 알고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만났냐? 언제 만났어? 너도 설마 우리 이혼하기 전에 남자 있던 거 아니야? 야, 내가 너처럼 쓰레기인 줄 알아? 쓰레기? 야, 말이 좀 심하다. 내가 아는 욕 중에 이게 제일 심한 욕이라서 해준 거야. 그리고 그때 친척 오빠가 나타났고 저는 일부러 오빠 하며 다정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등 뒤쪽으로 툭툭 치고는 오빠에게 눈치를 줬어요. 인사해, 우리 오빠야. 그리고 여긴 내 전 남편. 우리 유진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그걸 왜 말해야 하죠? 네,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유진아 좀 그렇다. 넌 다른 남자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네 말대로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나도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만나보고 싶었어. 우리 오빠 되게 멋지지 않냐? 그 말에
전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진이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알아들으셨으면 그만 가보세요. 가든 말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든가. 가자, 오빠. 그렇게 저는 친척 오빠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는 그대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에 와서 오빠가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뭐가 그렇게 웃겨?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있어. 아, 배고파. 얼른 저녁 먹자. 조금만 기다려. 외삼촌이 회 들어갔으니까 금방 올 거야. 저는 이날 전 남편을 그렇게 보내버리고 친정에서 엄마 생신을 축하하며 가족들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전 남편을 보면 정말이지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도 서서히 사라져갔지만 저한테 상처를 주고 상간녀와 행복하게 지낼 전 남편을 생각하면 다시 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맞구나 싶습니다. 전 남편처럼 인생을 막 살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살던 집이 팔리면서 이사를 하고 있던 날, 전 시모가 한 번 더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걸 대신 사과할 테니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봐달라는 의미는 재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제 상관없으니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의 사기에 말려들어 동업자 의심을 받았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시모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우리 아들 어떡하냐. 범죄자가 됐는데 어떡해. 빨간 줄이 그인 거잖아. 그걸 왜 여기서 따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들 딱하지 않아? 응? 전혀요. 난 못 간다. 네가 대답해 줄 때까지 절대 못 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속 누워 계시면 이 아파트 주민 중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도 빨간 줄 그이고 싶지 않으시면 당장 일어나세요. 그러자 전 시모는 벌떡 일어나서는 눈물을 닦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전 남편이나 전 시모나 하는 행동이 어쩜 저리 똑같은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근처로 집을 얻었는데 회사에서도 가까웠고 친정에서도 자주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까도 생각했지만 따로 살면서 자주 찾아뵙는 게 더 낫다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더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렇게 욜로 타령을 하며 인생 한 방이라고 외치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억지로 전 남편 인생을 방해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앞으로 제발 더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